어머니, 월세 40만 원은 내셔야죠. 여긴 이제 우리 집이니까요.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가 아파트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30년간 자갈치 시장에서 뼈 빠지게 일해 모은 20억 원의 재산을 아들에게 모두 넘겨준 지 단 2달 만의 일이었죠. 하지만 59세 김순례에게는 아직 포기하지 않을 이유가 있었습니다. 59세 할머니가 불효자식들에게 완벽한 복수를 한 방법이 너무 소름 돋습니다. 이 사연은 창작된 이야기입니다. 더 재밌는 이야기를 만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새벽 4시 부산 자갈치 시장에 첫 번째로 불이 켜지는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김순례의 건어물 가게였죠. 59세의 순례는 이미 30년째 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도 좋은 건어물 많이 들어왔어요. 순례의 환한 목소리가 시장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손님들은 그녀의 정직함과 푸근한 인심을 믿고 찾아왔죠. 명태, 오징어, 다시마.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골라서 포장해드리는 모습에서 30년 내공이 묻어났습니다. 순례야, 오늘도 일찍 나왔네. 몸 좀 아끼라고. 옆 가게 김치 장수 영자 언니가 걱정스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례는 씩씩하게 웃으며 대답했죠. 아니에요, 언니. 일하는 게 좋아요. 우리 민호 결혼하면 이 가게도 뒤편 건물도 다 물려줄 거거든요. 순례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남편을 잃고 홀로 아들 민호를 키우며 모은 재산이 작지 않았거든요. 가게 건물과 뒤편 상가 건물, 그리고 부산 해운대에 있는 작은 아파트까지 합치면 약 20억 원 정도 되었습니다. 정말 대단해, 순례야. 혼자서 그 큰 재산을 모았으니. 영자 언니의 감탄에 순례는 겸손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뭘 했겠어요. 그냥 아들 잘 되라고 열심히 산 것뿐인데요. 민호가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제가 물려준 재산으로 행복하게 살면 그게 제일 큰 소원이에요. 순례는 가게 뒤편 사무실 벽에 걸린 아들 민호의 대학교 졸업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듬직하게 성장한 아들의 모습이 자랑스러웠죠. 요즘은 대기업에 다니며 좋은 여자친구도 만나서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쉬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민호가 가끔 이렇게 말할 때면 순례의 마음은 뿌듯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힘들었던 지난 30년이 보상받는 느낌이었거든요. 오후 늦게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순례는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걸어온 인생이 참 길고도 짧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제 좀 편하게 살 수 있을까? 순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동안 오직 아들 민호 하나만 바라보고 달려왔거든요. 이제는 자신도 좀 여유롭게 살고 싶었습니다. 여행도 가고 취미생활도 하고 손자 손녀들과 놀아주는 평범한 할머니가 되고 싶었죠. 민호야, 어머니 꿈이 뭔지 알지? 너희가 행복한 거야. 순례는 바다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일 아들과 예비 며느리가 함께 저녁을 먹기로 했거든요. 아마 좋은 소식을 가져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순례는 아직 몰랐습니다. 내일 저녁이 그녀 인생의 모든 것을 바꿔놓을 시작점이 될 거라는 사실을요. 이틀 후 저녁 순례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아들 민호와 예비 며느리 은주를 만나기로 한 날이었거든요. 마음이 들떠서 새 옷까지 입고 나선 순례였습니다.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해운대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민호가 정중하게 자리를 권했습니다. 옆에 앉은 은주도 예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항상 민호 오빠가 어머님 자랑만 해서 정말 뵙고 싶었어요. 아이고 고맙다. 우리 민호가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순례는 은주의 단정한 모습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대학교에서 교육학을 전공했고 지금은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다고 했죠. 식사를 하던 중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사실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뭔데? 좋은 소식이지. 순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결혼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맞아요. 은주와 내년 봄에 결혼하기로 했어요. 어머나, 정말. 순례는 손뼉을 치며 기뻐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소식이었죠. 어머님,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은주가 깍듯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민호의 말에 순례는 좀 당황했죠. 어머니,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사실 저희가 신혼집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그래, 당연히 도와줘야지. 순례는 선뜻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다음 말은 예상과 달랐어요. 어머니, 세금 문제가 좀 복잡해서요. 재산을 미리 저희한테 넘겨주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상속세도 아끼고 어머니도 편하게 지내실 수 있을 텐데요. 순례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재산을 넘기라니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이야기였거든요. 민호야, 그게 무슨 말이니? 어머니, 요즘 세금이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나중에 상속받을 때 몇 억씩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미리 증여하시면 절세도 되고 어머니께서도 마음 편히 쉬실 수 있잖아요. 은주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민호 오빠 말이 맞아요. 제 아버지도 회계사인데 요즘은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좋다고 하시거든요. 순례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아들이 하는 말이니 틀렸을 리는 없겠지만 왠지 마음이 편하지 않았죠. 그런데 민호야, 어머니는 아직 일할 수 있어. 가게도 계속 해야 하고. 어머니, 이제 그만 쉬세요. 제가 다 책임질게요. 어머니 평생 고생하셨잖아요. 이제는 꽃길만 걸으세요. 민호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진심 어린 모습이었죠. 맞아요, 어머님. 저희가 어머님 모시고 잘 살게요. 어머님은 이제 좋은 것만 보고 사세요. 은주도 순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순례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30년간 뼈 빠지게 일해온 것이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였잖아요. 아들이 출세해서 자신을 편하게 해주겠다는데 마다할 이유가 있을까요? 정말 괜찮을까?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어머니 버릴 사람인가요? 평생 효도할게요. 민호가 순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순례는 밤바다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왠지 불안하기도 했죠. 30년 동안 모은 재산을 정말 넘겨줘도 될까? 하지만 결국 순례는 결심했습니다. 아들을 믿기로 한 거죠. 내 아들인데 뭘. 민호가 나쁜 짓을 할 리가 없지. 며칠 후 순례는 법무사 사무소에서 모든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자갈치 시장의 가게 건물, 뒤편 상가 건물, 해운대 아파트까지 모든 재산이 아들 민호 명의로 넘어갔죠. 하지만 순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선택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재산 이전이 완료된 지 한 달 후, 순례는 아들 부부의 새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해운대에 있는 넓은 32평 아파트였죠. 민호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싶다며 정중하게 모셔온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여기가 어머니 방이에요. 가장 좋은 남향이고 화장실도 가까워요. 은주가 밝게 웃으며 안내했습니다. 방은 작았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고맙다, 은주야. 너희 신혼인데 미안하구나. 뭐려, 어머님. 가족인데요. 처음 며칠은 정말 평화로웠습니다. 아들 부부는 순례를 극진히 모셨고 순례도 손수 반찬을 만들어주며 가족의 정을 느꼈죠. 30년간 혼자 살아온 것이 무색할 정도로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은주의 친구들이 집에 놀러 왔습니다. 순례는 정성스럽게 차와 과일을 준비해서 내어드렸죠. 와, 은주야. 집이 정말 넓다. 신혼집치고는 너무 좋은데. 친구 중 한 명이 감탄했습니다. 응, 우리가 운이 좋았어. 은주가 대수롭지 않게 답했습니다. 그때 친구가 부엌에서 나오는 순례를 보며 물었죠. 저분은 누구세요? 순례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민호 어머니예요. 차 더 드릴까요? 그런데 은주의 대답에 순례는 얼어버렸습니다. 아, 저분요? 먼 친척이에요. 사정이 있어서 잠깐 머물러 주시는 거예요. 좀 냄새가 나긴 하는데. 은주가 코를 찡긋하며 말했습니다. 친구들이 킥킥거리며 웃었죠. 아, 그래요? 어쩐지. 순례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냄새가 난다고. 먼 친척이라고.
자신이 이 집의 진짜 주인이고 은주에게는 시어머니라는 사실을 부정당한 기분이었죠. 순례는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며칠 후 순례가 평소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는데 잠옷 차림의 은주가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님 뭐 하세요? 아, 은주야. 김치찌개 끓이고 있어. 민호가 좋아하거든. 어머님, 저희는 아침에 토스트 먹어요. 냄새도 많이 나고. 좀 그런데요. 은주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그래. 그럼 다음부터는. 그리고 어머님, 너무 일찍 돌아다니시면 저희가 잠을 못 자요. 신혼부부인데 좀 배려해 주세요. 순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30년간 새벽 4시에 일어나는 게 습관이었는데 이제 그것도 눈치를 봐야 한다니. 알았어, 은주야. 미안해. 미안하다고 하지 마시고 실제로 조심해 주세요. 은주가 차갑게 말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점점 집안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순례가 TV를 보면 너무 크다고 했고 전화를 받으면 시끄럽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시장에서 사온 생선을 냉장고에 넣어두었더니 비린내 난다며 다 버려버렸죠. 민호야, 이게 뭐니? 순례가 아들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어머니, 은주도 적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어색할 수 있잖아요. 이해해 주세요. 민호의 반응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내 편을 드는 것도 모자라서 순례를 달래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민호야, 어머니를 먼 친척이라고 하는 건 너무하지 않니? 그건 뭔 말씀이세요? 지난번에 은주가 친구들한테 어머니,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사소한 거잖아요. 민호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순례는 아들의 변한 모습에 더욱 당황했죠. 그날 밤 순례는 작은 방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20억 원의 재산을 넘겨준 지 2달 만에 자신은 냄새나는 먼 친척이 되어버린 거였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아들을 믿고 재산을 넘겨준 게 잘못이었나? 하지만 순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것은 진짜 시작에 불과하다는 사실을요. 재산 이전 후 3달째 되던 어느 화요일 저녁 순례의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민호가 회사에서 돌아온 직후 은주가 거실 소파에 앉은 순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계산기와 메모지를 들고 있었죠. 어머님, 잠깐 얘기 좀 할게요. 은주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무슨 얘기인데, 은주야? 순례는 불안한 마음으로 은주를 바라봤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어머님, 이제 정확히 정리하고 넘어가야겠어요. 여긴 이제 우리 집이니까 월세를 내셔야 할 것 같아요. 순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월세라니 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은주야, 월세가 뭔 말이니? 어머님,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머님이 이 집에서 사시면서 전기, 가스, 수도, 인터넷 다 쓰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음식도 드시고요. 은주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관리비가 월 15만 원, 전기가스비가 월 12만 원 정도 나와요. 거기에 식비까지 합치면 월세 40만 원이면 적당할 것 같아요. 순례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평생 모은 재산으로 산 집에서 월세를 내라는 말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어요. 은주야, 이게 무슨 말이니? 이 집은 원래 어머니 집이었잖니. 내가 너희한테 넘겨준 거고. 어머님, 그건 옛날 얘기예요. 지금은 법적으로 우리 소유잖아요. 어머님도 성인이시니까 본인 몫은 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때 민호가 회사 가방을 내려놓으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 여보, 어머님께 월세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은주가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순례는 아들이 며느리를 말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반응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아, 그래. 그것도 맞는 말이네. 민호야, 이게 무슨 말이니? 순례가 울먹이며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생각해보세요. 어머니도 이제 얹혀 사시는 거잖아요. 우리도 신혼부부인데 부담이 있다고요. 민호의 말에 순례는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얹혀 산다고. 자신이 평생 모은 재산으로 마련한 집에서 얹혀 산다고. 민호야, 어머니가 언제 얹혀 산다고 했니? 이 집은 어머니 돈으로. 어머니, 이제 그런 옛날 이야기는 그만해요. 지금은 우리 집이에요. 법적으로도 그렇고요. 민호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맞아요, 어머님. 저희도 대출이 있어서 부담이 큰데 어머님까지 무료로 모실 수는 없어요. 은주가 차갑게 덧붙였습니다. 순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대출이라니. 자신이 넘겨준 집에 무슨 대출이 있다는 말인가요? 대출이 뭔 대출이야? 어머니, 저희가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어요. 투자 때문에요. 민호가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투자? 무슨 투자? 어머니께서 굳이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월세 40만 원은 다음 달부터 내셔야 해요. 은주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순례는 가슴이 답답해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30년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뼈 빠지게 일해서 모은 돈으로 산 집에서 이제는 월세를 내라고 하다니. 민호야, 정말 어머니한테 월세를 받으려고 하는 거니? 순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부모라고 해서 무조건 얹혀 살 수는 없는 거예요. 민호의 말이 순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날 밤 순례는 작은 방에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30년을 되돌아봤죠. 남편이 죽고 혼자 아들을 키우며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래도 아들 하나만 믿고 살아왔는지. 내가 정말 바보였나? 20억을 그냥 넘겨준 게 잘못이었나?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모든 재산이 아들 명의로 넘어간 상황에서 순례는 한낱 월세를 내야 하는 세입자가 되어버린 거였어요. 하지만 순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것도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월세 통보를 받은 지 일주일 후 순례는 시장 상인 시절의 끈기를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간 생선 장사를 하면서 온갖 사기꾼들과 맞닥뜨렸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이상하다. 뭔가 이상해. 순례는 혼자 중얼거리며 작은 방에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행동이 너무 급작스럽고 계획적이었어요. 마치 처음부터 이렇게 할 작정이었던 것처럼 말이죠. 순례는 먼저 스마트폰 사용법을 익혔습니다. 민호가 몇 년 전에 사준 휴대폰이었는데 그동안은 전화 받는 것 말고는 잘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녹음기가 어디 있더라? 시장에서 알아듣기 힘든 사투리를 쓰는 손님들 때문에 가끔 녹음해두곤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며칠간 끙끙거리며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다가 드디어 녹음 기능을 찾아냈죠. 이제 진실을 알아봐야겠어. 그 다음 주 화요일 오후 순례는 일부러 시장에 갔다가 일찍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30분 빨리 집에 도착한 거였죠. 현관문을 열기 전에 조용히 녹음기를 켰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월세를 낸다고 했어? 거실에서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40만 원. 별로 많지도 않잖아. 어차피 어머니 연금이랑 적금 이자도 있을 텐데. 은주가 대답했습니다. 순례는 현관에서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좀 미안하긴 해. 민호가 조금 망설이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가 미안해? 여보, 생각해봐. 어머니가 우리한테 준 건 맞지만 이제 우리 거잖아. 그리고 강남 아파트 사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데. 어머니가 여기서 월세라도 내야 우리가 목돈을 모을 수 있어. 은주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계산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남 아파트? 순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었다니. 응, 강남으로 가야지. 여기는 너무 시시해. 그리고 아이들 교육 생각해도 강남이 좋잖아. 그래도 어머니가 평생 모은 돈인데. 여보, 그런 소리 하지 마. 효도는 우리가 잘 살아서 하는 거야. 어머니도 우리가 잘 되는 걸 바라실 거 아냐. 은주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어머니 냄새도 나고 친구들 부를 때마다 창피해. 언제까지 모시고 살 수도 없고. 이 말에 순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나중에 적당한 원룸이나 구해드리면 되지. 어머니 혼자 사시는 게 더 편하실 거야. 원룸을 구해준다고? 응, 보증금 1,000만 원 정도 주고.
그 정도면 어머니 연금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어. 순례는 충격에 휘청거렸습니다. 자신이 준 20억 원의 재산으로 강남에 집을 사고 자신은 보증금 1,000만 원짜리 원룸에서 쫓아내려는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알면 어떡해? 뭘 알아? 어머니는 법을 잘 모르시잖아.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하면 돼. 은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여보. 어머니 적금 통장 비밀번호 알아내면 좋을 텐데. 몰래 좀 써도 모르실 것 같은데. 그건 좀. 괜찮아. 어차피 나중에 우리가 상속받을 돈이잖아. 미리 쓰는 것뿐이야. 순례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현관문을 닫고 계단으로 내려갔죠. 가슴이 쿵쿵 뛰고 손이 떨렸습니다. 내 적금까지. 내 적금까지. 30년간 한 푼, 두 푼 모은 적금 3억 원까지 노리고 있었던 거였어요. 순례는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녹음된 내용을 다시 들어봤죠. 아들과 며느리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확실히 알겠어. 내 아들이 아니야. 내가 키운 아들이 이런 사람일 리가 없어. 순례의 눈에서 분노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단단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30년간 시장에서 단련된 강인함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좋아.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각오하자. 순례는 작은 방으로 돌아가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의 계획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죠.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순례는 아직 몰랐습니다.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요. 녹음 증거를 확보한 지 이틀 후 순례는 부산 중구에 있는 법률상담소를 찾아갔습니다.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동네에서 들었거든요. 어르신, 어떤 일로 오셨나요? 40대 중반의 젊은 변호사가 친절하게 맞아주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아들한테 속은 것 같아요. 순례는 떨리는 목소리로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재산 증여부터 월세 요구까지, 그리고 며칠 전 녹음한 내용까지 모든 것을 털어놨죠. 변호사는 녹음 파일을 들으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이건 명백한 사기입니다. 효도를 빙자해서 재산을 편취한 거예요. 사기라고요? 네, 처음부터 어르신을 속일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절세니 뭐니 하면서 증여를 받아내고 나중에는 쫓아내려고 했으니까요. 변호사의 설명을 들으며 순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내 재산을 되찾을 수 있어요? 물론입니다. 사기나 강박에 의한 증여는 취소할 수 있어요. 특히 이 녹음 파일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정말요? 순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다만 가족 간의 일이라 쉽지는 않을 거예요. 아드님을 고소해야 하거든요. 변호사의 말에 순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자신이 낳아 기른 아들인데 고소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어르신 생각해보세요. 지금 그대로 두시면 어르신은 평생 그 집에서 월세를 내며 사셔야 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쫓겨날 가능성도 높고요. 변호사의 말이 현실적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해집니다. 빨리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순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버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바다를 바라보며 30년 전을 떠올렸죠.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을 때 주변 사람들은 모두 포기하라고 했었습니다. 어떻게 여자 혼자서 아이를 키우냐, 다른 사람이랑 재혼해라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순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부터 밤늦게까지 시장에서 일하며 민호를 대학교까지 보냈거든요. 그때의 악착 같은 정신력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순례는 창가에 앉아서 밤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생각에 잠겼죠. 내가 뭘 잘못했나? 아들을 너무 사랑한 게 잘못이었나?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니야. 잘못한 건 나가 아니라 민호야. 엄마를 속이고 돈을 빼앗은 민호가 잘못한 거야. 새벽 3시, 순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말이죠. 다음 날 오전, 순례는 다시 법률상담소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님, 고소하겠어요. 정말 결심하신 거죠?
네, 30년 전에도 남편 없이 혼자 아들을 키워냈는데 이번에도 할 수 있어요. 제 재산을 되찾고 싶어요. 순례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고소장을 준비해 드릴게요. 사기죄와 증여 취소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죠.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아드님이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반응하실지 생각해 보셨어요? 상관없어요. 이미 제 아들이 아니에요. 제가 키운 아들은 엄마를 속이고 돈을 빼앗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순례의 말에는 30년간의 배신감과 분노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서류 작성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순례는 시장을 지나쳤습니다. 30년간 지켰던 자신의 가게 자리가 보였죠. 지금은 다른 사람이 운영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정겨운 느낌이었습니다. 언니, 순례 아니야? 어머, 영자 언니. 시장에서 김치를 파는 영자 언니와 마주쳤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아들이랑 잘 살고 있어? 영자 언니가 반갑게 물었습니다. 언니, 사실은. 순례는 잠시 망설이다가 모든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영자 언니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죠. 이런 불효자식들이 있나? 순례야, 당연히 고소해야지. 그런 놈들한테 당하고만 있으면 안 돼. 영자 언니가 분개했습니다. 맞아요, 언니. 이제 각오했어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순례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순례는 작은 방에서 마지막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심정을 담은 증언을 남겨두려고 했거든요. 내 이름은 김순례입니다. 59세이고 30년간 자갈치 시장에서 건어물 장사를 했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재산 20억 원을 아들에게 속아서 넘겨주었지만 이제 되찾을 거예요. 더 이상 당하지 않겠습니다. 순례의 목소리는 30년 전 남편을 잃었을 때처럼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순례는 아직 몰랐습니다. 진짜 전쟁이 이제 시작될 거라는 사실을요. 고소장이 접수된 지 한 달 후 드디어 법정에 서는 날이 왔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민사사부 오전 10시였죠. 김순례 대 김민호 사건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의 낭낭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례는 검은색 정장을 단정히 입고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30년간 시장에서 단련된 당당함이 온몸에서 느껴졌죠. 반대편에는 민호와 은주가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원고 측에서 먼저 말씀해 보세요. 순례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이 사건은 효도를 빙자한 악질적인 사기 사건입니다. 피고 김민호는 절세를 핑계로 어머니의 재산 20억 원을 편취한 후 월세를 요구하며 모독했습니다. 변호사의 차분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피고들이 처음부터 원고를 쫓아낼 계획을 세워두었다는 점입니다. 결정적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증거를 제시하세요. 판사가 말했습니다. 순례의 변호사가 녹음기를 법정 음향시설에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충격적인 대화가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죠. 강남으로 가야지. 여기는 너무 시시해. 어머니 냄새도 나고 친구들 부를 때마다 창피해. 나중에 적당한 원룸이나 구해드리면 되지. 보증금 1,000만 원 정도 주고. 은주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방청석에서 탄식 소리가 터져나왔죠. 어머니 적금 통장 비밀번호 알아내면 좋을 텐데. 몰래 좀 써도 모르실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방청객들 사이에서 분노의 한숨이 터져나왔습니다. 민호와 은주의 얼굴은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자신들의 목소리가 법정에서 재생되고 있는 현실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피고 측 변호사님 반박하시겠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민호의 변호사가 일어섰지만 할 말이 없었습니다. 녹음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거든요. 재판장님, 가족 간의 사소한 오해가. 사소한 오해라고 하십니까? 20억 원의 재산을 편취하고 월세를 요구한 것이 사소한 오해입니까? 판사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피고 김민호, 직접 해명해 보세요.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정말 어머니를 위해서 원룸에서 쫓아내려고 했다는 말입니까? 판사의 날카로운 질문에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순례가 증인석에서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저는 30년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자갈치 시장에서 일했습니다. 남편을 잃고 혼자 아들을 키우느라 하루도 쉰 적이 없었어요. 순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돈을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행복하라고, 잘 살라고. 그런데 그 아들이 저를 냄새난다고 하고 월세를 내라고 하고 원룸에서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순례의 말에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돈이 아깝지 않아요. 하지만 30년간의 사랑을 짓밟힌 게 너무 아픕니다. 순례가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죠. 민호야, 엄마가 언제 너한테 짐이 된다고 했니? 엄마가 언제 꽃길만 걸으려고 했니? 순례의 말에 민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었어요. 민호가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은주도 얼굴을 가리고 울고 있었죠. 이제 와서 후회해봐야 무슨 소용이니? 순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판사가 정숙을 요구한 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명백한 사기에 해당합니다. 피고 김민호는 효도를 빙자하여 모친의 재산을 편취했으며 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입니다. 증여계약을 무효로 하며 모든 재산을 원고 김순례에게 반환하라고 판결합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합니다. 판사의 판결이 떨어지자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민호와 은주는 법정에서 무릎을 꿇고 계속 울고 있었죠. 하지만 순례는 그들을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순례는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이제 제 인생을 되찾았어요. 어르신이 용기를 내신 덕분입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 이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효도를 빙자한 재산 편취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이죠. 하지만 순례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지 한 달 후 순례는 자갈치 시장으로 돌아왔습니다. 30년간 지켜온 그 자리, 그 익숙한 냄새와 소음이 반가웠죠. 순례야, 정말 돌아왔구나. 영자 언니가 달려와서 순례를 꼭 안았습니다. 언니, 나 돌아왔어요.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 거예요. 순례의 얼굴에는 30년간 보지 못했던 평온함이 스며 있었습니다. 재산을 되찾은 순례는 예전과는 다른 계획을 세웠습니다. 단순히 건어물만 파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로 한 거였죠. 할머니들을 위한 도시락 반찬 배달 사업을 해볼까 해요. 순례가 영자 언니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 혼자 사는 어르신들도 많고 건강한 음식을 드시고 싶어 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우리가 정성으로 만든 반찬을 배달해드리면 어떨까 싶어서요. 순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30년간의 요리 경험과 장사 노하우가 있으니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나도 도와줄게, 순례야. 김치는 내가 담당하고. 정말요? 고마워요, 언니. 2달 후 순례의 새로운 가게가 문을 열었습니다. 순례네 정성 반찬이라는 간판을 단 작은 매장이었죠. 하지만 매장보다는 배달에 중점을 둔 사업이었습니다. 어르신, 오늘 반찬 어떠셨어요? 순례가 80세 할머니 댁에 반찬을 배달하며 안부를 물었습니다. 아이고, 순례야. 정말 맛있었어. 집에서 해먹는 맛이더라. 다행이네요. 다음 주에도 또 올게요. 순례는 단순히 반찬만 배달하는 게 아니라 혼자 사는 어르신들의 안부도 함께 살폈습니다. 때로는 이야기 상대가 되어주고 때로는 병원 동행도 해드렸죠. 순례야, 너 정말 대단해. 사업도 잘 되고 있고. 영자 언니가 감탄했습니다. 언니, 이제 진짜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는 기분이에요. 돈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순례의 얼굴에는 진정한 행복이 묻어 있었습니다. 6개월 후 순례네 정성 반찬은 부산 전체에서 유명한 업체가 되었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퍼진 거였죠. 순례 씨, TV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어요. 직원이 알려주었습니다. TV 인터뷰요? 네, 효도를 빙자한 사기 사건으로 유명해지셨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사업도 성공하셨고.
많은 분들이 순례 씨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세요. 순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동안은 조용히 살고 싶었거든요. 괜찮을까요? 너무 유명해지면. 순례야 해봐. 너처럼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을 수도 있잖아. 영자 언니가 격려했습니다. 일주일 후 순례는 지역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순례 씨, 정말 힘드셨을 텐데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아나운서가 물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30년 전에도 남편을 잃고 혼자 아들을 키울 때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순례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가족에게 배신당한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물론 아팠죠. 하지만 그 아픔 때문에 제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아직 살아야 할 날이 많으니까요. 지금 새로운 사업을 하고 계신데 어떠세요? 정말 행복해요. 돈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의미를 위해 일하니까 매일이 즐거워요.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제 반찬 드시고 건강해지시는 걸 보면 정말 뿌듯해요. 방송이 나간 후 전국에서 순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 용기를 얻었다는 사람들, 함께 사업을 하고 싶다는 사람들까지 다양했죠. 순례야, 이제 정말 유명인이 됐네. 영자 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제 일을 열심히 하면 돼요. 1년 후 순례의 사업은 더욱 확장되었습니다. 부산뿐만 아니라 울산, 창원까지 배달 범위가 넓어졌죠. 그리고 10명의 직원이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사장님, 정말 감사해요. 이런 좋은 일자리를 주셔서. 50대 여직원이 순례에게 인사했습니다. 남편을 잃고 혼자 아이들을 키우는 상황이었는데 순례가 채용한 거였어요. 모려 언니. 우리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죠. 순례는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했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외로움을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였죠. 어느 날 저녁 순례는 바다가 보이는 사무실 창가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 새 사업을 시작한 지 1년이 되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소중한 것들을 얻었다. 진짜 가족 같은 직원들, 고마워하는 고객들, 그리고 무엇보다 내 자신에 대한 자부심을 되찾았다. 순례는 잠시 펜을 멈추고 창밖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민호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간혹 아들 생각이 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아프지는 않았어요. 분노도 원망도 사라졌죠. 사람은 자신이 선택한 대로 살아가는 거야. 민호도 자기가 선택한 길을 가고 있을 거고 나도 내가 선택한 길을 가고 있어. 그때 직원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내일 새로 들어오시는 고객 할머니가 전화드렸어요. 정말 고맙다고 이제 외롭지 않을 것 같다고 하시네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순례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 밤 순례는 오랜만에 푹 잤습니다. 걱정도 불안도 없는 평화로운 잠이었죠. 새벽 4시 습관적으로 일어난 순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부산 앞바다에 떠오르는 해가 정말 아름다웠어요. 나는 더 이상 얹혀 사는 어머니가 아니야.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야. 순례는 새로운 하루를 맞으며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자신의 길을 당당히 걸어갈 거라고 말이죠. 그리고 오늘도 순례의 가게에서는 정성 가득한 반찬들이 만들어져서 외로운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마음과 함께 배달될 예정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